임남 한경도 의정의 활동과 현양이라는 주제로 김현영 낙산 공원원 연구소 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현영 소장님께서는 그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나오시고 거기 학위도 하시고 오랫동안 국사편찬위원회에 계시면서 우리나라의 그 국사의 맥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직을 한 이후에는 낙산 고문원 연구소를 설립하셔서 고문원에 대한 자료들을 활발하게 연구하고 계시는 선생님이십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로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영입니다. 임진왜란 시기 한경도 의병의 활동과 의병에 대한 편향 이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거 빼고 다음 페이지로 넘기고요. 다음 이 현양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임진왜란 시기에 한경도 의병에 대해서 저 말고도 다른 세 분이 한경도 의병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여기에는 써놨습니다만은 저는 주로 현양하는 부분 어떻게 특히 농토공이 어떻게 원옥에서 억울함을 싣고 다시 현양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는가 하는 과정을 중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전공이 임진왜란 이상훈 선생처럼 임진왜란만 공부하시는 임진왜란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입장이 아니고 저는 조선시대 사회사, 신분, 계급, 공문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임진왜란이 조선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이 자료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집중적으로 임진왜란 자료를 봤던 것은 일본에 파견 근무를 가서 3년 동안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일본에 갔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일본에 있는 한국 오사카로 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한국 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그걸 읽었습니다. 조정의 임난일기. 이것도 지금은 아마 탈소돼서 번역까지 다 돼 있습니다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당시에는 초서로 된 원자료였기 때문에 굉장히 읽기가 힘들었는데 이 조정은 상주 지역의 양반이죠. 임나를 외적의 주요 루트에 있었기 때문에 조정이 겪은 임진왜란도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 됐었습니다. 그때 임진왜란에 대한 기록도 있고 또 이후에 동경대학에 1년 공부하러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사료편찬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사편찬위원회 같은 곳인데 동경대학 내에 사료편찬소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동경에 있는 연구자들이 이 조선왕조실록을 읽는 모임이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도 아마 계속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 40년, 제가 갔을 때는 20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에서부터 대학원생들부터 아주 은퇴한 교수까지 다 참여하는 한 20여 명 참여하는 그런 모임이었었는데 선조실록을 읽고 있었어요. 영인본으로 나온 책 하루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아마 지금도 선조실록을 읽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진지하게 공부하는 거. 우리 지금 임진왜란이 일본과 대상으로 해서 싸우고 있는데 싸운 그 역사적 기록인데 일본에서 우리 실록 자료를 그렇게 열심히 읽는 걸 보고 우리 다시 한번 반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임진왜란에 관련된 기록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난중일기고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고요.
그런데 일본에서 돌아왔을 때 우연히도 이 칠원윤 씨 문 중에서 아주 굉장히 귀중한 자료가 있다. 그런데 초수로 쓰여서 못 읽겠다. 그걸 좀 탈초라고 하는데요. 그걸 정서, 뭐 속독이라고도 하고 정서를 해서 번역을 좀 해달라 해서 봤더니 바로 윤탁연이라고 하는, 오늘 이따가 우리 농포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윤탁연이 쓴 북관일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이 윤탁연은 순화군 임해군을 모시고 함경도로 피난을 가죠. 그러니까 왕을 모신 팀은 평안도 쪽으로 도망갔고 이 순화군 임해군 순화군을 모신 팀은 이 함경도 쪽으로 가는데 이 윤탁연은 함경도, 그러니까 그 임해군 순화군이 함경도에 도착을 하고 그 이후에 함경도 그러니까 함경도 관찰사, 그 함경도 책임자 관찰사가 있죠. 그 다음 책임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농포 정문부 부평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함경도의 행정, 그 당시 행정체계를, 뭐 조선시대 내내 그랬습니다만은 행정체계를 보면은 함경도의 관찰사 겸 순찰사, 이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 도지사죠. 그 밑에 반드시 엘리트 젊은 사람을 파견을 하는데 이게 바로 부평사입니다. 부평사인데 농포공 정문부 장군이라고 합니다만은 사실은 농포공은 문과까지 합격한 대단한 문관이죠. 우리 조선시대나 뭐 역사적으로 강감찬 장군이나 이런 분들이 이 장군이라고 하니까 문관인 것 같이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문관이죠. 문관인데 이 정문부 장군은 속과 대과를 다 조선시대 대과를 합격한다는 것은 뭐 오늘날 뭐 90에서 10개 합격한 것보다 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지금 각 집안의 중시조들은 어떤 분들이 중시자냐면은 이 문과 합격한 분들, 이렇게 집안을 일으킨 분들이거든요. 사실 농포공도 마찬가지죠. 농포공도 정말 대과까지 합격했으니 굉장히 전도가 충만한 그런 거였었는데, 그때 함경도 부평사로 갔을 때 나이가 38인가요? 굉장히 젊은 나이였어요. 28인가요? 10살이나 더. 굉장히 젊었을 때죠. 그리고 이 윤탁연은 몇 살인가요? 윤탁연은 55입니다. 아이고, 제가 이해 내려가서 드려야 돼요. 어쨌든 윤탁연은 임해군을 모시고 가다가 잘 알다시피 임해군이 포로가 되어버리죠. 이 피난 갔던 이 함경도에 있는 아전들이 반란이 일으켜가지고 잡아다가 가도군한테 갖다 바치는 거죠.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윤탁연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북청에서 이 일행들하고 뒤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결해보 쪽으로 들어가요. 결해보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함경도는 북도하고 남도하고 갈라지는데 옛날에 6.25태 1.4호태를 그 중공군이 내려오니까 저 평안도까지 가는 사람들이 함흥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장로 해가지고 그 루트로 내려오죠. 그게 이제 골짜기 길인데 결해보가 그 어간에 있습니다. 그 어간으로 가서 다행히 윤탁연은 잡히지 않는데 그 결해보라고 하는 루트가 굉장히 중요한 루트가 되는데 뭐냐면은 국왕인 선조의 행제소가 있는 것이 평안도죠. 평안도와 함경도를 잇는 주요 루트입니다. 그 지역으로 갔다는 것은 이 윤탁연이 굉장히 이 지리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다행히 뒤떨어져 가지고 포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함경도 관찰사하고 부평사, 그러니까 함경도 행정 책임자의 퍼스트맨은 관찰사고, 세컨드맨 정도 되는 게 부평사인데, 퍼스트맨은 잡혀가지고 죽었나요? 하여튼 도망가다가 했고, 농부군도 무사히 도망을 했습니다. 피난을 했죠. 피난을 했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그 윤탁연은 행제소 선조 국왕과도 연결이 되고 그래서 국왕이 그 함경도 관찰사가 죽고 그러니까 그 후임으로 함경도 관찰사가 되지요. 그래서 함경도 관찰사로서 행정 업무를 여러 가지 군사 작전 업무를 지시를 하고 하게 되죠. 좀 한쪽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그 국관일록이라는 게 바로 그러한 시기에 쓰여졌던 기록인데 그게 전체가 다 있질 않아요. 중간에 그러니까 자기하고 불리한 부분은 없어졌는지 중간에 며칠 부분이 빠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최근에 문화재연구소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일기 자료들을 재조사를 다 한번 3년 동안인가 4년 동안 작업으로 했는데 그때 저도 좀 참여를 해서 여러 자료를 정리를 한 적이 있는데 성균관대학교 정경각에 성균관대학교 도서관에 국회세설록이라고 하는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국회세설록이 친필일기인데 핸드라이팅 그 초서로 쓰여 있는 거에서 봤더니 어디서 많이 봤던 글씨체예요.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바로 이 윤탁연의 글씨고 윤탁연의 국관일록과 보완이 된 다른 시기의 자료여서 사실 국회세설록과 앞으로도 그 국관일록과 함께 함경도 상황, 임진왜란 시기 함경도 상황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윤탁연의 국관일기도 읽고 그리고 2주일 전에 제가 사실 진주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거의 뭐 온 적이 없는데 올해 들어서 벌써 2주 전에 진주박물관에 우리 전남대 교수님하고 같이 참석을 하고 그랬는데 그 쇠미록이라고 하는 일기자료가 있습니다. 그것도 대단하죠. 그 사람은 오이문은 아무런 벼슬을 하지 않고 양반가지만은 벼슬을 하지 않고 임진왜란을 맞아서 하나 다 일일이 임진왜란 때의 생활을 기록을 했어요. 대단한 기록이죠. 지금 진주박물관에 기탁이 되어 있는지 기증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주박물관에 있습니다. 그 전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한번 가서 보시면은 임진왜란 때 우리 선인들이 어떠한 것을 했는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에는 무슨 자료를 읽고 있는가 하면은 이 충청남도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윤중 집안의 자료가 방대하게 있어요. 하평윤 씨, 이 충청도 논산 노성에 이 윤중이라고 하면은 소론의 영수죠. 성시열의 제자인데 성시열과 부딪혀서 소론이 되는데 윤중 자료라고 하지만은 윤중이 유명하니까 윤중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 집안 자료가 거의 대부분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자료로 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윤중의 아버지가 있는데 윤중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윤성거예요. 윤성거는 성시열의 친구인데 성시열하고 나이 차이가 2~3살 정도밖에 나지 않는데 친구예요. 그 당시 17세기는 제가 볼 때 이 호서 살림의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같은 또래들의 어떤 쟁쟁한 이 벼슬은 하지 않지만은 국가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5사람 있습니다. 송시열, 송중길, 그 다음에 효려 이유태, 그 다음에 신암 유계, 그 다음에 미촌 윤성거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호서 오연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5살 전후예요.
이 사람들이 다 친구인데 이 국가의 어떤 정책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벼슬을 하지도 않는데 그런데 저는 이 충남 역사문화연구원에 있는 자료 중에서 미촌 윤성거 노서라고도 하는데 미촌 윤성거의 감찰첩을 뭐 초소로 돼 있으니까 좀 읽어달라고 해가지고 그 읽고 있는 중인데 그걸 읽고 있다가 우연히 봤더니 논포문 얘기가 여기다. 그래서 이걸 얘기하려고 여기에 여기서부터 관찰이 시작해 복승 내려주신 편지를 잘 받았습니다 하고 쭉 나가서 여기에서 이 보규 하강 잘 살펴보세요. 재배하고 답장 편지를 올립니다. 답상으로. 그래서 제 선거 윤선거가 보낸 편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간단한 얘기를 하고 부분 얘기를 하고 추기로 얘기한 것이 바로 이 동포공 현황에 관한 문제. 여기에 보면 우제라고 나오죠. 우제라고 하는 것은 우왕 성시열을 말하는데 제가 여기 이걸 가지고 다 읽을 수는 없어서 제 그 발표문에 6페이지에 그 관련 부분만 번역을 해놓고 그 밑에 탈초된 주로 그 밑에 탈초된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포공 자료가 굉장히 희귀하고 드문데 이런 자료는 굉장히 귀한 자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번역을 해봤는데 우제가 말한 형사 정문부 건은 의당 명확히 안 이후에 복권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제소시 정형사 문부사 강명지후 가복입니다. 정공의 집은 바로 성남 우리 옛집의 가마나사기에 있었던 집입니다. 이 원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공 내 성남 구택 격장가요. 그러니까 윤성거 당대는 아니고 윤성거 아버지 윤성거 팔송 윤황입니다. 윤황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팔송 윤황인데 윤황이 이 화평유씨 화평제를 낳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쭉 윤성거, 윤문거, 윤원거, 또 윤순거 많이 있죠. 화룡제 나눴는데 정공의 집은 바로 성남 우리 옛집에 담아나서 있던 집입니다. 우리 선세와 동계를 같이 하여 매우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세라고 하는 것은 윤왕을 말합니다. 윤왕과 정문부는 바로 이웃집에 살았다. 근데 이웃집이 어디냐? 성남인데 지금 성남시가 아니고 어디겠습니까? 성의 남쪽이니까 제 생각에는 저는 남대문 바뀐가? 그렇지 않으면은 서울 시내, 서울 도성의 남쪽인가? 이 후손들께서 이때 어디서 사셨는가 좀 찾아주세요. 이 성남이 어딘가? 제가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윤성거 집안, 명제 집안 자료는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집중하고 다른 걸 살펴보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윤황이 서울 어디에서 살았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바로 이웃집이다. 아주 친했다. 그리고 윤황과 정문부는 같이 동계를 했다. 동계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지역 동네 사람들이 같은 나이 또래 사람들이 개를 모아가지고 같이 시도 짓고 놀기도 하고 교류를 하는 게 동계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선세와 동계를 하여 매우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그래서 윤성거가 아이 때 항상
그의 고의와 문장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전공이 경문부가 국도에서 공적을 수립한 일과 정조, 이 정조라고 하는 게 이 성정자에다가 만들 조자예요. 한문으로 쓸 걸 그랬군요. 정조 등에 물들지 않았다는 사실은 아주 상세히 압니다. 이 원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정동지 그러니까 여아선세 동계시무로 아시 상순문 침도 문장 도안이나 문장에 대해서 그 일컬었단 말이죠. 굉장히 이 논법이 훌륭했다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들었다. 그리고 전공이 이 수적국도 통경도에서 공적을 세웠고 및 우리 정조 등 소형지시 정조 등에게 오염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상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 알고 있다 이거죠. 이 정조가 누구냐? 여기서 좀 문제예요. 정조, 성정자에다가 만들 조자인데 이 사람 이름이에요. 이 사람도 근데 같은 해주정씨예요. 해주정씨인데 문과에도 합격하고 강해군 정권 때 한가닥한 실력자예요. 이이천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이이천하고. 그래서 이제 인조반정 이후에 그래서 나중에 또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정문부 후손들이 말하자면 변백했다고 할까요? 변명한 자료에는 이천이 정문부를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는 끌어들려고 했는데 일부러 술 마신 척하고 취한 척하고 조는 척하고 대꾸를 안 하고 상대를 안 했다. 또 정조가 좀 가까이 친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친하게 지내지 않았다. 이거는 근데 후손들이 검백한 글에 쓰여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정조하고 친하고 또 이천하고 친하고 그래서 인조반정 후에 박내장 사건이라든가 또 이괄행한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사실 청평 창원 부사를 할 때 쓴 시가 빌미가 되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원옥이죠. 원통하게 죽은 거죠. 죽었는데 이러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벌써 한 60, 70년 두세대, 세세대가 지났는데 이 노론 서인 당로자들 사이에 정문부에 대해서 원옥이니까 좀 이거 씻어줘야 된다 하는 그런 논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번역문 중간 부분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전공이 국도에서 공적을 수립한 일과 정조 등에게 오염되지 물들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은 아주 상세히 압니다. 이 집안에서는 박형준 씨 이 윤왕 집안에서는 다 한다 이거죠. 대반정 이후에 인조반정 이후죠. 가곡에 대해서 이게 박내장 옥사죠. 이게 가곡 어쨌든 이거 영모로 걸린 박내장 사건인데 연루된 원옥은 그 배경은 들었지만 상세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공토, 용서 두 형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공토 윤성거하고 이 편지를 쓴 미촌 윤성거하고는 거의 15 형인데도 한 15살 차이가 납니다. 팔형제가 있어요. 그리고 용서, 윤원거가 있는데 이 두 형님이 직접 아마 그 대반정 직후에 이 박내장 사건이 있을 때 이 동토 윤성거나 용서 윤원거는 나이가 20대, 30대니까 직접 목격하고 잘 알았을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두 분한테 물어보면은 실적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 편지가 어떠한 상황에서 이러한 그 자기 이 윤문고라고 하는 바로 친형한테 위에한테 이런 편지를 썼는가? 이 당시에 서인 그 당무자들 사이에는 이 정문부 문제, 이 정문부를 신원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왜 현안이 됐느냐 하면은 여기에 나오는 부평사로 이단하가 갑니다. 이단하는 택당 이식의 아들인데 외제 이단하가 가서 이제 그 함경도의 그 정세를 쭉 보는데 함경도 사람들이 계속 와서 민원 제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임진왜란때 이렇게 큰 공이 있는데 왜 우리는 현양해 주지 않고 표창을 안 해주는가? 그 얘기를 자세히 들었죠. 이단하가. 그리고 그 당시에 관찰사는 누구였는가 하면은 민정중이었어요. 같은 전부 다 송시열의 제자들이에요. 송시열의 제자로 민정중이 관찰사를 하고 부평사로 이단하. 이 민원을 들어보니까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민정중한테 보고를 하고 이단하는 또 서울에 있는 그때 서울에 송시열이 서울에 있었는지 저 회덕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송시열에게 알려서 선생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모든 걸 사실 그래서 살림이라는 게 혼자 뒤에 산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살림이 되는 거고 살림세력 정치 배후 조정됐지요.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을 해야 되고 또 중앙에 관료들이 자기 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실천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송시열한테 물어봤던 건데, 송시열이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다 물어본 거죠. 물어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단하 자신이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버지가 택당인데요. 택당 이식은 임진왜란 말기에 부평사로 갔다. 이 부평사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 말하자면은 관찰사는 그 지역의 행정 책임자라고 한다면은 부평사는 그 지역의 젊은 반드시 문과를 합격해야 됩니다. 합격하지 않으면 못 가죠. 문과를 합격한 엘리트 관료를 거기에 보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견제를 하고 체크를 하고 국왕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부평사인데요. 이 택당 이식도 거기에 갔어요. 임난 끝나기 직전이죠. 1596년인가요? 가서 거기에서 국관지도 편찬을 하고 그러면서 경성사적이라고 하는 이 당시 사적을 하나하나 들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성사적이 제대로 남아있지를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단하고 아버지의 유고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정문부 사건은 그냥 둘 수는 없겠다. 그래서 건의를 하게 됐고, 그리고 여기 제가 그 발표문에는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기에는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지금 노봉집 그 민정중이죠. 관찰사가 이 부평사인 이단하에게 답장한 정문부에 대한 의견을 말한 게 있습니다. 8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말씀하신 정경사의 유산은 실로 내가 문경이 불우하고 동사 우리 역사에 대해서는 어두웠는데 지금 편지를 받고 보니 감개무량합니다. 선인들의 순덕과 빛나는 업적을 밝혀서 후세의 아름다운 모범이자 훌륭한 본보기로 세우는 것은 실로 우리 주자가 일찍이 강복하게 해야 말이고 충효와 저희의 더욱 뜻을 기울이는 것은 어찌 만난 시대가 불행하여 유감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단하가 민정중에게 알렸고 민정중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하는 걸 얘기했고요. 또 송시열에게도 이단하가 직접 얘기를 했어요. 이단하도 송시열의 제자니까요. 그래서 이단하의 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아까 윤성거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했겠죠. 바로 이웃집에 살았으니까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정평사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 일찍이 그의 임진왜란때의 경문을 읽어서 그 사람됨을 상상하였습니다. 그의 사업 공적이 이와 같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시열은 이 일반적인 돌아다니는 임진왜란 때의 그 정문부의 경문이나 읽었지 실제로 이 정문부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이단아의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듣고 아주 훌륭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책에 큰 난리를 함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사를 지내는, 이 예비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으로 사명을 받은 곳에 제사를 지내는데 무슨 의심이 있겠습니까? 나의 견해는 이와 같습니다만 여론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 사람들이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현양이 이루어지고 그 어람포죠. 거기에 수관 여기 앞에 있는 그 복사본 석비가 있는 북한대 척비 거기가 세워지는데 저 북한대 척비는 당시에 세운 것이 아니고 이거보다 한 두세 대쯤 뒤에 이 최창대 갔었죠. 최창대는 소론인데 이제도 서인이 노소로 갈라진 다음에 소론에 최창대가 갔었는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함경도 의경에 대한 현양운동은 계속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그 함경도 의경에 대한 현양은 단순히 당색을 떠나서 모든 당색이 다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글에 보면은 그 농포집에도 보면은 그 목재 훈녀하가 그 현황하는 글을 쓰죠. 목재 훈녀하는 저기 군이 그 의성 문경 군인데 그 남인의 말하자면 핵심 이 요장이어가지고 나중에 송시열 비판을 하고 그러다가 함경도 유배를 가는데 함경도 유배를 가서 아마 이걸 알았는지 이 함경도 주민들이 유배를 왔지만은 언제 실력자가 될지 모르니까 써달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목재 훈녀와도 현황하는 글을 썼고 그 다음에 소론인 최창대가 북한대첩을 쓰고 이 현황하는 간초를 마련하는 것은 외제 이단아 그러니까 노로 서인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인이나 노론이나 남인이나 모두 다 이 일에 대해서는 현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현황을 할 때 제가 보니까 이 이단아가 이리저리 많이 알아봤는데 그 중에서도 이경여의 아들 이 전주이신데 이 부여 사람들이고 이경여의 아들 이민서가 외제 이단아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 거죠. 그 편지가 아주 자세한데 그 편지에 별지를 붙입니다. 별지를 따로 붙여가지고 이 정평사 정문부의 공적에 대해서 자세히 쓰거든요. 그 후손들이 보내준 자료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물론 이제 후손들이 보내준 자료는 자기 억울하게 당한 거에 대한 변척이 정문부병 구성이나 활동 이런 것들은 국관일기나 이런 다른 자료 농포집을 통해서 재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 뭐 특별히 다를 게 없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그 임난 함경도 의병의 활동과 현황에 대해서 김현영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전체적인 의병 활동보다는 숙종 때를 중심으로 한 정문부 선생의 선양의 시작이 되는 부분을 자세히 밝혀주고 새로운 자료를 많이 현종대 현종대 죄송합니다. 현종대 그
동토공의 현양 사업의 단초가 되는 그 부분을 새로운 자료와 함께 밝혀주신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